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방송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각본 없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파행으로 종료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막전막후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호장용 시작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과의 대화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어린이 보호법 제정을 호소한 민식이 엄마의 첫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공정과 검찰개혁, 병역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 117분간의 국민의 질문,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국민 갈등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20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송구하다고도 했고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집값은 꼭 잡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현장의 분위기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론회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300명의 국민 패널 스튜디오를 꽉 채웠고요. 문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 비틀즈의 명곡 All You Need Is Love, 이 배철수 씨가 직접 선곡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흐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 두 분께 짧게 여쭙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의 한정에서 한번 여쭤보죠. 강병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무슨 이렇게 각본 없이 좀 생방송으로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패널 300분이 서로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손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통을 강조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좀 잘 드러난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산만하고 밀도 있는 질문이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되면은 사전에 누가 어떤 질문 하는지 다 짜져 있는 그런 각본 있는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각본 없이 어떤 질문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답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 소통을 강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집권 이제 후반기가 남았는데 그만큼 국민의 기대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좀 어수선하긴 했습니다. 그건 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말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ll I need is love. 이게 가장 기억이 났는데요. 어제 아까 뭐 굳이 평가를 하자면 시도는 새로운 거였습니다. 뭐 형식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어수선한 느낌은 들었다는 건 다 알 거고요. 문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은 정말 알맹이 없는 그 자화자찬, my way. 방식이 대통령의 대답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팬미팅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송곳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대답이 없었고 국민들이 정작 듣고 싶어하는 그런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 불안한 안보에 대해서 과연 정책 전환을 좀 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25만 명이 아마 TV 앞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과 괴리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갑자기 검찰개혁 이런 걸로 뭐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방송 바로 끝나고 축구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는 패배했지만 국민들한테 그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모습을 보면서 희망의 2시간, 희망을 준 2시간이었는데 우리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말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자화자찬의 2시간 그 쇼였지 않았나. 늘 저는 불편한 마음이었고요. 채널을 수십 번을 돌렸다가 다시 돌렸다 보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보신 분들의 판단은 아마 제각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시청률은 꽤 높게 나왔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또 화제가 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논란이 되는 내용들도 뭐 물론 있었겠죠. 다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먼저 외교 안보 이슈부터 보면 지금 지소미아 종료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궁금했고 또 주목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 기존의 입장,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대통령께서 저 자리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저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네.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이 이걸 문제 삼아서 네. 부당한 경제 침략 을 단행합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한국이 전략 물자를 북한으로 밀수출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밀수출 시도를 다 막아냈고 실제 그 밀수출 수출이 성공했던 건 일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를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안보상으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럼으로써 경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철회가 될 때 지소미아도 연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철회가 우선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경에 대한 배상 판결의 문제는 다시 외교 노력을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일각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일본의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하는 것,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 이따가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단식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위기의식 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좀 현실인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한미일 관계,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저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일본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도 되지만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끝까지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레토릭,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많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얘기를 모험을 해야지. 유지해야 된다. 그럼요. 모함을 유지해야만이 저희가 선택지가 저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이 원인 제공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뭐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소미아 문제가 발생된 건 한일 관계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진 첫 번째 단초 제공은 저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외교 문제에서 그다음에 뭔가 물밑 접촉이 그때부터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일본이 끊임없이 시그널을 줬습니다.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줬고 우리는 그때부터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걸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왔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군사 안보 문제로 가져가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지금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분단국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나의 축이라면 한미일이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의 그 군사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분명히 공조하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 유사시에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유사시를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미국의 지금 잠수함과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에 신속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또 일본이 그 병력이나 물자를 바로 저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 종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뒤에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짧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 모병제, 이 내용도 질문에 나왔는데 고등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스튜디오에 한바탕 웃음이 터진 장면이기도 했는데 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좀 군축도 좀 이루고 이런 이제 조건들을 갖춰 나가면서 모병제를 연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소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지금 논의가 어쨌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예. 얘기가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 있겠습니다. 논의는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연구원에서 이 모범제 화두를 던졌을 때 저희 뭐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네.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내 몇몇 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혹은 뭐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 시기상조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이런 논쟁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민주연구원이 이 모병제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얼마나 정책을 중심으로 준비하려고 하는지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를 좀 일단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치고 빠지기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렇게 좀 그 병력 자원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이제 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무슨 뭐 군인 숫자 가지고 하기보다는 최첨단 장비들, 전자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과제인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 민사고 학생인데요. 네네. 원래는 자사고 폐지 얘기를 하려고 했대요. 대부분 주제를 주거든요. 네네네. 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순서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할 수 없이 인정하시네. MBC에서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우리가 명백한 휴전국인 건 분명하고요. 지금 북한에서 뭐 핵무장이나 미사일 실험장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병제는 좀 시기상조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분단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정 수준의 군 병력은 보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중하게 검토를 저희 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그 검토를 한다는 거는 지금 제기를 하니까요. 이건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서 저희가 드러내놓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병제를 논의하면 정책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책 좀 제발 좀 경제정책 좀 하실 것 바꿔주세요.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 다 같이 고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경제 이슈 볼 텐데요. 검찰 개혁, 뭐 조국 사태에 대한 주제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우선 직접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오디오 클립이 없군요. 자, 김정기 의원님. 네.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청와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고 어제는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의미를 두십니까? 어떻습니까? 사과를 뭐 이제 하신 거는 네. 이제 어저께 굉장히 답답한 심경이다 그랬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그간 찢어졌죠. 그래서 그나마 사과를 늦었지만 사과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네.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외치는 국민들이 나눠졌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임명 강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범죄 혐의라든지 숱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문제는 사과를 하시면서 이 조국 얘기를 하면서 이거의 해법을 뭐라고 풀었냐면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인사가 문제인데 조국이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한 게 문제였는데 갑자기 검찰 탓으로 모든 걸 돌리는 이상한 궤변을 어저께 주장을 하셨는데 해법이 틀렸다라고 그러니까 해법이 틀렸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못 밝히면은 조국 사태를 못 밝혔으면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조국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검찰 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윤 총장을 믿는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어제 거기에 상당히 시간을 할애하시던데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을 연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는 좀 약간은 궤변이었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 지금 오디오가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정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또 검찰개혁 의지 거듭 밝혔는데 또 한 패널이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 이게 이슈가 되고 이제까지 못한 건지 안 하신 건지 안 하신 건 아닐 텐데 못 하시면 누가 못하게 하는 건지.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 간의 어떤 문제처럼 이렇게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막 이게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패널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동안은 뭐 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을 믿는다. 그동안에 사실 뭐 법무부랑 특히 법무부랑 검찰 간의 갈등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검찰은 바짝 큰 사건을 수사하는 척하면서 본인들의 권력들을 지켰고 검찰 개혁의 이 칼날들 다 피해갔던 게 지금까지 우리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이라는 큰 우리 국민적인 과제를 떠안고 출발했습니다만 아마 조국 사태가 없었다라 그러면 이 문제도 또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의 그 문제는 좀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된 거는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 관행에서 개혁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 이거 스스로 검찰도 법무부와 협의하면서 개혁 과제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의 기본권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검찰 개혁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밤샘 조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공개 소환으로 죄가 되기도 전에 인격 살인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개혁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건 뭐냐면은 검찰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한 처벌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들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해서 판검사, 경찰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만의 죄를 다룰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적 지지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회에 이 검찰 개혁이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더 튼튼하게 지키는 방향, 또 하나는 검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문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검찰 개혁은 뭐 늘 말했다시피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강력한 대통령,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간섭해서 안 됩니다. 윤석열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산 권력이 이번에 칼자루를 댄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검찰 개혁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스스로 개혁하도록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론을 통해서 더욱더 제대로 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수사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밤샘 조사 등등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공수처인데 지금 공수처 아까 뭐 국민들이 들으면요 혹합니다 정말. 뭐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좀 국민들이 보기에 센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누가 좀 처단해줘, 잘못을 확실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뭐 판검사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중요한 건데 기소권, 국회의원하고 다 중요한 사람들 다 빠집니다. 판사들하고 경찰들 몇 명만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기형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모든 처장도 공수처장이랑 그 안에 내부적인 검사를 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대통령의 검찰이지 어떻게 국민의 검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고요. 검찰 내부에 그런 비리 견제하는 거는 특임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특임 검사 제도, 그다음에 그 청와대나 고위공직자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빨리 임명하라는 있는 거예요. 제도부터 잘하자라는 네네. 그리고 말씀이시고요. 이런 네. 중대 사안에 대한 뭐 상설 검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다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옥상옥 대통령의 검찰인 공수처는 설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 보면은 부동산 꼭 잡겠다 하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거는 국회를 좀 국회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노사정에서 경사노위죠. 경사노위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네. 국회에 좀 입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한국당의 좀 무리한 다른 요구들까지 덧붙여지면서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완책을 발표한 거죠. 보완책을 네. 발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그 경사노위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좀 지켜준다라 그러면은 그나마 뭐 기업인들과 노동자 측이 합의해서 나온 것이 탄력근로제 6개월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서 좀 합의를 해서 입법을 좀 뒷받침을 해줬어야 되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네.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도 6개월로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까지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내에서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사노위 합의한 이외의 것들이 오다 보니까 노동자 측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요. 네. 기업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국회 내에서 타결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고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 노동자들과 사용자 측이 합의해서 국회 입법을 요구했던 사안들 중심으로 합의를 이뤄서 입법으로 빨리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이 제도적인 안정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줘야 될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부 입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네. 계속 끊임없이 뭐 장애투쟁이라든지 국회 파행, 보이콧, 릴레이 단식, 오늘 심지어 이제는 뭐 국회 앞에서 단식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국당에 서야 될 곳은 장외의 단식과 삭발이 아니라 이 국회 내에서 민생과 개혁 과제들 입법으로 제도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지금 자유한국당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저 참 기도 안 찰 일입니다.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제1 공약이 뭡니까?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30% 올랐어요. 중소상공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2시간 52시간 네. 이것도 대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럼 저 R&D 하는 그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기업 같은 것도 IT 그렇고요. 기업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는 지금 죽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공약이라 그래서 그냥 정권 들어오자마자 마구 시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중소기업이 죽든 말든 이래 놓고서는 이제는 누구 탓을 하느냐? 다 한국당 탓이래요. 뭐든지 이 정부는 하다가 뭐가 문제가 걸리면 다 한국당 탓이랍니다. 자, 한국당이 탄력 근로제도 지금 6개월은 너무 짧다. 1년으로 하자는 거고 그다음 특별 연장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IT나 R&D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52시간 이내에서 좀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소위 말하면 뭐 좀 속된 말로 사고는 다 쳤죠. 사고는 다 쳤는데 이걸 지금 국회에서 뒷수습을 왜 지금 국회에서 안 하냐라고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가장 좀 분노했던 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저께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장담한다. 가격을 다 잡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요. 지난 2년 5개월 만에 근 47%가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은 제가 지금 강병원 의원님 지역에 살고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의원님 집값도 제 집값도 2배 뛰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부동산은 가보세요. 두 번째 그다음에요. 전혀 어떻게 2배가 뜁니까? 아니요. 제가 그거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의원님 전혀 한번 아닌 거 알아보시죠. 말씀드립니다. 제가 3억 6천에 지금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 힘겹게 2억을 빚을 내서 샀는데 지금 7억이 넘습니다. 그게 2배입니까?
아니 3억 6천에서 7억이면 거의 2배죠. 7억 2천이 2억을 2배니까. 빚을 내셨다면서요? 네네. 그럼 5억에 사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3억 6천에 살 때니까. 그중에 2억이 빚이고 1억 6천이 제 돈을 냈습니다. 됐습니까? 의원님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이거는 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대부분 서민들은 저처럼 자기 돈 좀 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굉장히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울 집값은 2배, 3배,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집값은 하락이 됐어요. 네. 격차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지금 17차례 계속해서 네. 지금 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서울 집값은 뛰고 지금 집값의 격차는 벌어지고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 네. 미래 세대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 이제 집 사는 거는 우리의 손을 떠났구나. 영원히 불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시장과 싸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런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수록 공급이 위축이 되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가격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전세 가격을 잡았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그렇죠. 현장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전세를 머물 경우에는 전세값도 언젠간 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발 좀 현실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부동산에 있어서는 바람입니다. 사실 정부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값 잡겠다는 걸 어떤 메시지로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통계를 인용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데서 좀 어떤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저께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말하자면 뭐 임기 절반을 돈 시점에서 지금 했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촛불혁명과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0대 국회가 구성됐다라면은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공약했던 많은 개혁 과제들은 저는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20대 국회가 있었고 국회의 구성은 촛불 민심이 원했던 구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많은 개혁 과제들, 국정 과제들이 번번이 한국당의 반대에다 좌절됐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이렇게 임기 2년 반이 남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국민들이 대통령께 원했던 개혁 과제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초심을 변치 않고 챙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선거제라든지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짧게 문제라든지 해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들이 21대에서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의원님도 소감이라고 할까요? 보신 소감 총평이 네.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제 아마 대통령은 뭔가 긍정의 힘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것과 정말 괴리가 큰 마음입니다. 굉장히 국민들은 2년 반을 앞으로 2년 반이 남았고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참아야 될 2년 반 그렇게 저는 느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달나라 별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슴에 좀 넣고 현실에 발을 좀 디디고 다시 2년 반 동안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전환 정말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뭐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이었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좋았다라는 분들도 있으면 기자들보다 낫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과의 대화를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럼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네. 팬클럽과의 대화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불편했어요. 부분들도 좀, 굉장히, 조절을 하겠죠? 불편했습니다. 아주. 네. 그거는 팬클럽 같은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국민 선정할 때 패널을 그걸 위주로 선정하지는 않았던 않았어요. 걸로 제가 제가 하나 알고 에피소드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제 아시는 분이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정될까 고민을 했답니다. 네. 너무나 비판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걸 적으면은 그 먼저 제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가 흥남 부두에서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적었더니
당첨이 됐답니다. 근데 어제 물론 그 얘기할 기회는 못 얻었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 국민들은 지금 그런 어제는 마음입니다. 뭐 300명 중에서 23분 정도만 질문을 네, 했다고 네.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질문을 배분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서